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두 아들 녀석의 아빠이자 평범한 남편입니다. 저의 아내는 저보다 10살 어린 30대 초반인데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일찍이 사고를 쳐서 낳은 딸이라 두 분 다 50 초반뿐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11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장인어른은 햇볕에서 많이 일하셔서 그런지 조금 더 들어 보이시는데 장모님은 40대 후반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동안인 거 보니 유전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장모님은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장모님을 뵀을 때 아내가 외동딸이라는데 왜 언니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안 이식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큰 언니라고 하면 믿을 정도더군요. 제 아들 녀석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커갈수록 제 큰 키하며 체형도 닮아가는 거 보면 같은 성별끼리의 유전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저의 장모님과 제 아내도 멀리서 보면 키도 비슷하고 늘씬하게 뻗은 팔다리하며 볼륨감 있는 상체가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몸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받아서 볼 때마다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장모님은 활동량이 적어지셔서 배와 하체 쪽에 살이 조금 붙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건강해 보이시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친구 만나러 나갔고 아내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폰에 장모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딸, 엄마다. 엄마가 요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뱃살하고 궁둥이가 아주 무겁네. 아침에 운동하면서 옆 동네 너희 아파트까지 도장 찍고 다시 집에 가려고 내가 불쑥 들릴 수 있으니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해도 알았지? 엄마, 난 엄마 건강을 위한 거라면 뭐든 찬성해요. 그치만 지금도 늘씬하니 무리하지는 마셔요. 애들 아빠한테는 잘 말해둘게요. 그럼 쉬세요.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살 조금 붙었다고 운동할 겸 우리 집에 아침마다 들릴 수 있대. 지금도 그 연세에 몸매며 얼굴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이러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되지 않나 몰라. 하하, 장모님은 정말 부지런하시다니까. 그런 건 좀 배워도 돼. 자기도 시간 날 때 장모님과 같이 산책 나가고 해. 에요, 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거. 당신 알잖아. 평일에 일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내 유일한 낙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심심할 때 자기랑 같이 산책 다녀오시라 해야겠다. 장모님하고? 응? 자기 운동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 몰래 나와 있으면 엄마 좋아하시겠다. 응? 알았어, 여보. 장모님과 사이도 좋고 서로 어색하지 않은 편인데 같이 운동 나가보라니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파트까지 걸어오시면서 심심하실 장모님 생각해서 서프라이즈로 미리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라서 한참 뒹굴거리다 깼습니다. 아내는 전날 늦게까지 몰아서 드라마 보고 맥주 한 캔하고 저보다 늦게 자서 그런지 잠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장모님이 운동 시작하실 시간이더라고요. 기쁘게 맞아드리기 위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가보니 장모님이 벌써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김서방, 나온다고 해서 마중 나온 거야? 네, 장모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잘 생각하셨어요. 옆 동네 살면서도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뵐 수 있게 돼서 좋네요. 그래, 김서방. 오랜만에 걸으니까 아주 하체에 힘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딸 일 다니느라 바빠서 밥 잘 못 챙겨줬지. 내가 종종 들려서 반찬도 갖다 주고 할게. 아이고, 장모님.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매일 들리셔도 좋답니다. 허허. 장모님은 옆에 자전거가 온다고 저희 팔을 잡기도 하셨고 산책로 오르막길에서는 앞에 천천히 가시는 장모님 등을 제가 살살 밀어드리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나이차 조금 나는 부부인지 누님 남동생 하는 사이인지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하긴 제가 봐도 장모님은 동안에다가 몸매도 멋진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아파트 몇 바퀴를 도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장모님도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고 간다고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김서방이랑 운동은 잘하셨죠? 물론이지. 김서방이 빨리 걸어서 내가 맞춰걸으니 운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나 반찬 가지고 내일도 들려도 되지? 엄마,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둘 다 출근이잖아. 현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들 없으면 와서 화장실도 들리시고 음식도 놓고 가시면 돼요. 딸 그래 알겠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와서 셋이 모여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침밥을 먹는데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피곤하시다며 집에 가셨고 저도 늦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더라고요. 한숨 잤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 늦은 오후가 되니 아들 녀석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왔고 아내는 잔소리와 함께 아들 두 녀석을 공부시키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누웠는데 오랜만에 낮에 운동해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일찍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내가 옆에서 소리쳐서 일어났는데 그만 제가 지각을 했더라고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출근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아내도 늦게 생겨버렸더라고요. 얼른 아내를 마중하고 밥도 안 먹고 헐레벌떡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아침 조회를 하는데 글쎄 제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조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얼른 들어갔습니다. 서재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는데 어디서 조용하게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누구지? 다시 들어보니 코를 살살 고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낮에 들리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안방 침대 위에 장모님이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운동 다녀와서 잠이 드신 건지 깊숙이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운동 갔다가 좀 더 오셨는지 아주 가벼운 옷차림이시더라고요. 처음 마주하는 장모님의 맵시를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장모님의 몸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본인은 살이 쪘다고 하시는데 올록볼록 나오면 좋을 위치에 조금 더 나온 거라서 그런지 제게는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뭐라도 홀린 것 마냥 저도 모르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포시 앉아있는데 그때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김서방. 장모님이 깨시자 저는 화들짝 놀라. 장모님, 잠깐 가져갈 게 있어서 들렸는데 잠이 드셨길래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드리려는데 침대 옆바닥에 장모님의 끈 달린 가방에 걸려서 제가 그만 옆으로 누워 계신 장모님 쪽으로 엎어졌어요. 장모님 바로 뒤에 제가 가까이 가서 안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처음 겪는 그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초 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서방, 나 지금 비몽사몽이었었는데 지금 김서방이랑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꿈속에서는 뭐든지 자유로운 거 알지? 내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힘이 넘치나? 나는 지금 꾸는 꿈에서 그 남자랑 힘차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꿈속에 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려나? 장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고 말고 꿈은 꾼 사람들만 알지. 주위 사람들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꿈인지 모르잖아. 자네도 그냥 꿈속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맡겨봐. 장모님, 저 그럼? 알겠습니다. 곧이어 장모님 뒤에서 그렇게 꿈을 꾸듯 몽롱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넘보면 안 되는 장모님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중되어 생각해보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장모님은 본인 말씀처럼 꿈에서 깨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는지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때 장모님이 정말 피곤하셔서 꿈이라고 착각하셨었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뭐, 그 바람에 저도 잊어가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안방에서 마주한 아름다우셨던 장모님의 모습이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 몇 번 운동을 오셨는데 제가 출근하는 평일이어서 아직 마주치지는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아침에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녁에 들르실 수도 있다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저는 일찍 오는데 설마 저랑 둘이서 만나려고 하시나?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뭐 이미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장모님과 마주할 그날은 그때 가서 생각하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인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냄새에 매우 민감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집에 들어갈 일도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옆집에는 저희 새엄마가 살고 있답니다. 저는 새엄마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가장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어요.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신혼을 즐기다가 1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아내는 그날 마침 워크숍에 간다고 해서 집에 없었고요. 아빠는 형제분들과 벌초하러 고향에 내려가신 상태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가 재혼하셨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중학생일 때 계모임에서 외국에 여행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외아들인 저를 혼자 키우느라 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엄마가 여행을 가시는데 아빠가 무척 반대했거든요. 제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가족 여행을 가야지 무슨 계모임이냐고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매달 돈을 냈고 아들을 중학생 정도 키웠으면 자유시간을 만끽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며 여행을 강행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여행 가기 전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셨지만 한참 크는 나이에 배고프면 안 된다며 용돈도 두둑히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웬일로 편지도 다 쓰셨어요. 사랑해, 아들, 엄마 없어도 아빠랑 밥 잘 차려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엄마가 신경 써주고 싶은데 알아서 공부 잘하니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아들 사랑해. 파이팅 이렇게요. 아마도 엄마는 먼 길 떠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에게 편지를 쓰신 모양이에요. 여행 기간 중반쯤 됐을 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일행 중 여러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저희 엄마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신혼 초반에는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워낙 성실하신 데다가 지인 중에 주식을 하는 분이 계신데 아빠가 그분을 따라서 주식을 좀 하더니 목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갔죠. 그 덕에 엄마는 기분 좋게 개원들과 북유럽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린 나이인 제가 보기에도 아빠의 슬픔이 너무 커 보여서 엄마를 여인 티를 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집 근처에 사는 작은 어머니가 가끔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했고 양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군지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제가 공부할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원래 더 빨리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아빠나 저나 엄마의 부재로 뭘 판단하고 결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아빠는 사업을 하는데 매진했기 때문에 제 공부 때문에 학군지로 이사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사를 갔고 그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에 저는 경쟁이 심한 그 동네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며 반을 옮기는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빠는 이제 사귀는 여성을 소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며 아빠한테 애인이 있었냐고 물으니 웃으며 응, 내가 마음 잡고 공부 잘하는 모습 보고 지인 소개로 만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저희 아빠는 40대 중반이었고 새엄마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아빠와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쭉 혼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 아이는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굳이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빠는 나름 엄마에 대한 추모 기간 3년을 보내고 새엄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는 무척 조용한 성격이었고 저에게 친절했어요. 남자 둘이 사는 집에 들어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고 요리를 좋아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큰 파라솔과 숯불구이 도구, 그늘막 텐트를 사다가 마당에서 직화구이를 해 먹기도 했어요. 새엄마의 부모님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정인데 다른 가정처럼 편안하고 소탈한 일상을 보냈어요. 친엄마에 대한 추억이 많지만 새엄마에 대한 정도 깊어져 갔어요. 새엄마도 능력이 있었고 더 늦기 전에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로 아빠를 만났고 젠틀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니 나름 서로에게 괜찮은 상대를 만난 듯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아빠가 바캉스를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께 신혼인데 두 분이 놀러 다니시지 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하고 물었는데 새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기획한 여행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새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여행지에서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있네요. 새엄마는 성인 자식이 생겨서 너무 좋다며 지인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호남형이고 건강하게 생긴 아들을 둬서 부럽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기뻐했고요. 흔히들 새엄마라고 하면 아빠가 계실 때만 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냐고 묻는데 새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아들이랑 엄마랑 닮았네라고 하면 우리 둘은 환하게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아빠는 정말 재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사람만 괜찮으면
나이가 좀 많더라도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하라고 추천하고 다닐 정도예요. 새엄마가 좋은 이유는 엄마, 기일에 조용히 추모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살짝 친정에 가서 1박하고 오기도 했어요. 새엄마가 있으면 전 부인의 사고에 대해 슬퍼하기 힘들잖아요. 아빠와 저는 납골당에 가서 엄마를 보고 오는 길에 엄마와 잘 먹었던 음식을 사 먹고 오곤 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새엄마는 일단 얼굴이 참 작고 예뻤어요. 키가 168cm이고 좀 마른 편이었어요. 요리를 잘 해드시는데도 입이 짧아 그런지 살이 찌는 걸 싫어하는지 몰라도 늘 나른 체형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음식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저와는 반대 성향이었죠. 새엄마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와 골프 라운딩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주부로서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림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새엄마는 크게 기뻐하셨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도 사주셨어요. 여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조언해 주시기도 했고요.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인이 돼서 생긴 새엄마는 이렇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저도 새엄마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어요. 연애에 실패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새엄마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힘든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새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빠도 제가 새엄마 옆에서 대화도 잘하고 집안일도 돕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 하셨고요. 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좋아하셨고 새엄마의 부모님께서도 용돈을 주셨을 정도였어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무렵 아빠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로 지은 빌라를 매매할 때 같은 층에 두 집이 있었는데 아빠는 통 크게 두 집 다 매매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하나는 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아이도 봐줄 생각이니 옆집에서 편하게 왕래하자고 하셨어요. 새엄마 성격에 시어머니 짓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내도 이렇게 좋은 빌라는 TV에서나 봤다며 시댁이 바로 옆집인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 후에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장됐어요. 새엄마가 귀찮게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빠는 연세가 있다 보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 댁에 가는 날은 미리 전화를 하거나 인터폰을 하고 갔답니다.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지요. 그날은 제가 승진한 기념으로 회식을 했어요. 평소에 사 먹을 수 없는 비싼 음식을 먹었죠. 기분 좋게 노래방도 갔다 왔고요. 오늘만 날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워크숍에 갔다는 사실도 까먹고 새벽에 부모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으로 갔어요. 몸에 열이 올라 무척 답답했는데 아내라고 생각하고 새엄마와 함께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몸매나 향기가 아내와 다른 거예요. 너무 놀라 눈을 떠보니 새엄마가 내 앞에 계신 거였어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빠와 밤에 등 돌리고 잔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정말 몰랐다고 했더니 아빠는 처음에는 남자다웠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와서 뉴스 보고 등 대고 자기 일수야. 이런 말 부끄럽지만 나 사실 너무 외로워라고 하더라고요. 재혼해서 성인 아들을 잘 챙겨
준 젊은 새엄마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었는데 우린 밤을 꼬박 샜답니다. 아침이 되자 새엄마는 헬쓱한 얼굴로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밥 먹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웃어 보이셨죠. 저는 새엄마를 한 번 안아드리고 편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엄마가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아내와 아빠의 눈을 피해 함께 한 날도 많았고요. 새엄마는 아빠와 생활하는 게 좋지만 너무 편해져서 설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잘 챙겨주지도 못하겠고 은근 서글픈 마음이 들었고 갱년기가 와서 감정도 복잡해지고 살짝 외로웠는데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오니 은근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새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놔줄 수 없네요. 우리 집 남자를 위해 헌신한 새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엄마는 결혼한 지 10수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거든요. 나이 많은 남편과 살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젊은 아들과 즐거운 일도 생긴 걸 보니 재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백화점에 가서 중년 여성에게 좋은 보조식품을 샀어요. 새엄마께 엄마,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외로워하지 마요라고 했어요. 새엄마는 요즘 자꾸 살이 찐다고 하네요. 아마도 폐경 이후 복부에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인가 봐요. 새엄마 생신을 기념해서 집 근처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엄마와 사이 좋게 지내고 싶네요. 다소 쇼킹한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방문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나이고 나이는 41세이고 환 씨와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두 자녀 지수, 17세와 민지, 15세를 키우며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모두가 책임감과 가족의 모범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놀라움 없이 완벽한 삶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름 조카 지훈이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서울에 살면서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내가 알고 있던 마르고 수줍음이 많았던 소녀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지닌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의 미소는 그가 들어가는 모든 방을 밝게 비췄습니다. 지훈이는 형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그가 도착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나를 너무 꽉 안아주었고 나는 잠시 동안 온몸에 열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나 이모,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외쳤다. 그 포옹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뭔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많이 성장했구나. 나는 근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숨기려고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남은 저녁 시간을 내 아이들에게 대학과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남편 환희 출장 중이라 그날 밤에는 저와 지훈, 아이들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소녀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이용하여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부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내가 입고 있는 가벼운 잠옷 아래로 내 몸의 모든 윤곽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이모. 지훈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그의 말투에는 나를 즉시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야른 천의 투명함을 깨달았다. 가슴이 뛰었고 내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노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이지, 지훈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고 팔짱을 끼고 몸을 가리려고 했다.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는 주방에 들어섰고 그의 존재로 인해 작은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몸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기 중의 긴장감도 만져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내 조카라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분위기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나 이모, 지훈이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워요.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키스는 예상치 못한 강렬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고 내 몸은 나를 겁주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 숨을 헐떡이며 지훈을 밀어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정과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를 불안하게 할 만큼 강렬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침묵을 지켰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몸은 여전히 경계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부엌을 나왔다. 내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여전히 가슴은 쿵쾅거렸다. 내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부끄러움과 더 깊은 것,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 느낌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는가? 그날 밤 이후 나는 지훈을 멀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집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전기가 충전되었습니다. 나는 일상 업무와 소녀들과 함께 바빴지만 그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고 나는 그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를 보았을 때 내 손은 떨렸고 내 심장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뛰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평범한 오후, 소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나는 세탁실에서 옷을 개고 주위를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지훈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뛰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낮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이 대화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가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내 다리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우리 할 얘기 없어 지훈아. 나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어난 일은 실수였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내 뒤에 세탁기가 내 출구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몸에서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유나 이모. 그는 눈을 나에게 고정한 채 주장했습니다. 당신도 느꼈어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시선에는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욕망과 취약성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찾았다. 그를 밀어냈어야 했고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키스보다 더욱 강렬한 키스가 그 순간 내가 가졌던 모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내 등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나는 내 몸이 나를 겁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우리 몸의 열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탁실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의 현실이 짓누르는 무게처럼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지훈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목소리가 갈라져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의 폭풍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남겨두고 빨리 세탁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시 여학생들에게 숙제에 집중했지만 지훈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의 욕망은 은밀한 만남과 우리가 교환한 눈빛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나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불꽃이 내 안에 무언가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반면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캐주얼해 보이는 작은 손길과 외모로 나를 놀렸지만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긴장감을 전달했습니다. 환희가 집에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세심한 조카처럼 행동했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오후 환희가 회사에 있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지훈이가 거실에서 나를 발견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최신 사건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 몸이 반응했다. 유나 이모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를 망치는 일이니 그만하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 피부에 닿는 그의 손가락의 감촉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가능할 때마다 만났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매 순간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 욕망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악순환에 갇힌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희가 알면 우리 가족은 망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지훈과 나 사이의 분위기는 계속 뜨거워졌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언제 대학에 돌아갈 거예요?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은 대답하기도 전에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다음 달에는 아직 결정 중이에요.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내 방으로 갔다. 나는 혼란스럽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할 수 없었다. 내가 환과 내 가족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훈을 잃어다는 생각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환희 옆에 누워 나의 모든 선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허용했는가? 나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부엌에서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떠날 예정이었지만 나는 먼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끝내야 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항의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유나 이모,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느끼며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결코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일의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왔고 우리 집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나와 함께 남을 것이고 그 비밀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더 헌신했고 내가 입힐 뻔한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완벽한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영원히 변했고 나는 그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고 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팔로우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이야기, 토론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하고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한참 혈기왕성한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날라리 같은 우리 누나한테는 친하고 예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누나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고 야릇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누나와 저는 모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는 대학도 집 근처에 있었어요. 누나는 예전부터 집에서 나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돈이 없어서 맨날 말로만 독립한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두 분이서 평소에 취미로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데 이번에는 지리산 등반하기로 했다면서 가기 몇 달 전부터 엄청 설레어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3일 정도 다녀온다고 하시면서 냉장고도 꽉꽉 채워놓으셨고 누나 저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고 가셨어요. 저랑 누나는 뜻밖의 용돈과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자유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행 당일날 집에서 나가시자마자 누나는 바로 오늘 저녁에 친구를 집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있고 게임이나 하면서 쉬고 싶었는데 누나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하니 불편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거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친구 만나는 거 힘들어. 불편하면 너가 나가서 PC방이라도 가던지. 누나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알아서 조용히 놀고 일찍 보내라고 했더니 집에서 놀다가 저녁에 술 먹고 자고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서 내가 나가서 놀까 싶었는데 솔직히 밖은 너무 덥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도 누나한테 더 성질내봐야 항상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이라 그냥 제가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누나 친구가 오던 말던 제 방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신경 안 쓰면 되겠다 생각했었죠. 저녁이 되니까 초인종이 울리고 누나가 말하던 친구가 놀러왔어요. 선이야, 왔어? 집으로 친구를 부른 누나는 완전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누나 친구가 왔으니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실로 나가 인사를 했죠. 안녕, 너가 지연이 동생이구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저는 세상에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누나처럼 고릴라 뺨치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 친구는 연예인 같은 사람과 노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누나는 키가 160 조금 넘는 아담한 키였는데 키에 비해 몸매의 비율이 엄청 좋았어요. 얼굴도 오목조목 너무 귀엽고 완전 아이돌 뺨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해벌떡 입을 벌린 채 누나의 친구를 보고 있었더니 그 모습을 본 누나가 야, 침 닦고 너 방으로 들어가. 예쁜 건 알아가지고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둘이 재미있게 놀으라 해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에서 다시 아까 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예쁜 누나 친구에게 쏠려 있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여자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눈이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첫눈에 반하게 된 여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나 친구가 들어오더니 너도 나와서 같이 놀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예쁜 여자들은 생긴 것만큼이나 마음씨도 넓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둘만 놀면 되는데 걔를 왜 부르냐고 투덜투덜거리고 있었고요. 음식 많이 시켰는데 우리끼리만 먹기 좀 그렇잖아. 같이 놀면 좋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선희 누나한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던 게임을 끄고 누나들과 같이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선희 누나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누나들 둘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만 하느라 저는 도무지 대화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누나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놀고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가 전화 받으러 간다며 잠깐 방으로 들어갔어요. 막상 둘만 있으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아, 나 얼마 전에 타투했는데 한번 보여줄까? 선희 누나가 제게 하얀 발을 들어 올려서 보여주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얇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다리를 들었더니 본의 아니게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요. 나비 모양이 예쁘네요. 저는 엄청 당황했지만 쫄보로 보이기 싫어서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나 여기에 하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거 완전 여워도 이런 불효가 없었습니다. 선희 누나는 한참 동안이나 다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새로 했다는 타투 자랑을 했고 덕분에 저는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나도 너처럼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들 두 남매가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 나는 혼자서 외동이라 많이 외롭게 자랐거든. 저는 우리 누나랑 별로 사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희 누나랑 부쩍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선희 누나와 저는 우리 누나 뒷담화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던 누나가 우리 둘을 보고 자기 욕한 거 아니냐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 뒤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술에 취해 거실에 뻗어서 잠이 들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 선희 누나가 제 위에 있었습니다. 누나? 선희 누나의 짧은 원피스는 다 말려 올라가서 훤히 보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선희 누나는 눈이 다 풀려 있었고 제 위에 있다가 앞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저도 자제력을 잃고 술 기운을 살짝 입이라도 맞춰보고 싶어서 천천히 선희 누나한테 다가갔는데 선희 누나가 제 목을 끌어당겨서 깊게 키스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우리 누나가 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선희 누나와 저는 한참 동안 키스를 하고 물고 빨았지만 옆에 우리 누나 때문에 진도는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희 누나는 물론이고 우리 누나까지 완전 필름이 끊겨서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누나가 끓여준 북엇국을 한 그릇씩 먹고 선희 누나는 집에 돌아간다며 제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언젠간 또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숙취에 쓰린 속을 잡고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안녕, 나야 선희. 저는 누나한테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나 잘 들어가셨어요? 제 번호는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선희 누나는 제가 먼저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서 번호를 저장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 이따 저녁에 둘이 따로 만날래? 나는 너랑 둘이서 놀고 싶은데. 이 누나 포기를 모르는 완전 고수였습니다. 어제도 취한 척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가슴이 두근거려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다시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오후에 선희 누나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한껏 차려입고 머리도 열심히 만지고 누나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우리 누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PC방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어요. 시내 쪽에 있는 분위기 있고 조용한 술집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와 있었고 누나는 살짝 늦게 나왔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꾸미고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술잔을 기울였고 저는 어제 마신 술 때문에 금방 목부터 확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너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 알지? 어젯밤에 키스했던 일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살짝 졸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솔직히 너 완전 내 스타일이야.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더 남자답고 귀여워. 그래서 내가 좀 꼬셔보려고 한 건데 그건 눈치채고 있었지? 저는 뭔가 알듯 말듯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는데 누나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젯밤에 한참 달아올랐는데 너네 누나 때문에 분위기 망쳤잖아. 아쉽지 않았어? 지금 마저 하러 갈까? 우리는 남아있던 술을 빠르게 마시고 술집 근처에 있던 모텔로 향했어요. 누나는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완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이렇게 도발적인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외모는 정말 순수한데 완전 반전이었어요. 선희 누나와 저는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고 다음날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우리 누나가 제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실실대냐며 짜증을 부렸는데 평소 같으면 저도 한마디 해줬겠지만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되더라고요. 선희 누나와 저는 지금도 우리 누나와 몰래 종종 연락하고 밖에서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 말고도 남자가 많은 것 같아서 사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관계라도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30대 중반에게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연을 지금 계신 분들에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이른 27살에 소개팅 어플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1년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아서 아이는 천천히 가지기로 생각하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달콤하고 짜릿하게 보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피부만 스쳐도 두 볼이 발그레해지던 신혼부부 시절 시댁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 얘기를 보았는데요. 그 소름 돋는 내용은 바로 도련님을 신혼집에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도련님과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도련님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노래방을 자주 드나들었고 노래방 그 이후도 심심치 않게 나가고 말이죠. 그 외에도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더 많았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도련님을 만났을 때와
결혼식에서의 도련님 옆자리의 여자가 바뀔 정도로 여자 관계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애인 한 명에게 완전 잘못 걸려서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직장도 좀 더 점잖은 공무원으로 전향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노량진이 서울에 있다 보니 시댁에서는 마음먹고 시작한 만큼 제대로 된 곳에서 해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생활비로 300만 원씩 매달 준다고 하니 따로 할 말이 없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남편 말고 다른 성인 남자와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남편과의 한 번뿐인 신혼생활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꼬이는지. 솔직히 말해서 300만 원이면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도 충분할 텐데 굳이 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돈 줄 테니 너는 입 닫고 내 아들 둘이나 챙겨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지금 집도 시댁에서 해준 집이라 뭐라 할 말이 없었고 평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셨던 부분이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도련님은 저희에게로 왔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도 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집에 오면은 바로 씻고 자고의 반복이라서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공무원 합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도련님 혼자 챙겨 먹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럽고 해서 챙겨줘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련님한테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지금처럼 간단하게만 먹어도 된다고 하며 즉석조리 식품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쉽게 300만 원씩 받으니 저는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을 잡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듣기로는 엄청 예민하고 까다롭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련님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어요. 남편에게 고시원으로 들어가든 근처 원룸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남편이 물어보자 도련님은 그냥 신혼집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대요. 저와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고 멀쩡하게 살 집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애지중지했던 동생이라 더더욱 독립해서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저희들 몰래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있으면 저희가 고칠 텐데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남편 역시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하였고 이 상황에서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확인차 올라오셨고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나간 걸 알고 나서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네가 눈치를 얼마나 주면 공부하는 애가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집을 나갔냐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지금 당장 나가서 빨리 데려오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이 돈 안 받겠다고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이틀 후 저는 점심을 먹고 쉬려고 했는데 유독 오후에 더워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사이로 들리는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평일 오후에 집에 남편은 절대 올 리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든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나왔고 혹시나 도둑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슬쩍슬쩍 보고 있었는데 강도가 아닌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련님 방을 뒤따라 갔습니다. 도련님은 뒤에서 몰래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형수님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편하자고 나간 거였어요. 제가 편하자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너무 답답해하는 표정으로 머문머문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더니 도련님은 저에게 시원한 맥주 한 잔만 달라고 하였고 저는 바로 술 냉장고에 넣어둔 맥주를 꺼내서 드렸어요. 도련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자리에서 맥주 한 캔을 다 마셨어요. 그러고는 집 나간 진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이유를 들은 저는 너무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밤마다 매일매일 있는 저희 둘의 부부관계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해왔고 부부관계 할 때 제가 유독 소리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 그 소리가 도련님 귀에 너무도 잘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조심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으면 소리가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련님이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저희 부부 관계를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내는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생각에 펜보다 자꾸 다른 것을 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제가 다 미안해지고 그랬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오기 전까지 도련님을 집에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필사적으로 못 나가게 하려다 그만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샤워를 하다 제대로 입고 나오지 못한 가운이 풀어져서 제 맨몸이 그대로 도련님에게 보여지고 말았죠. 순간 너무 벙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제 손을 낚아채면서 샤워가운의 벨트를 본인이 잡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이 벨트를 풀지 말지를 보는 것 같았고 그 눈빛으로 저는 보는데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형이 너무 부럽다며 형수님 같은 완벽한 여자와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미치도록 부럽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좋아해왔다고 하였어요.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첫눈에 반했고 마음에 계속 끌렸다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예민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참고 있었는데 다시 본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고 밤마다 흐느끼는 형수의 소리를 들으면 더 미칠 것만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저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서 거부를 해야 했지만 평소에 이상형에 가까운 탄탄한 몸과 외모를 가진 도련님이 쉽게 거부하지 못하였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하다가 저희 둘은 결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게 되었어요. 신혼집에서 신랑이 없는 대낮에 신랑 동생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득 차는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서 도련님 귀에 대고 더 미치도록 흐느끼는 소리를 냈어요. 분위기는 계속 타올랐고 도련님은 한 번에 끝내지 못했고 계속했고 저도 분위기에 맞춰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도련님과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비밀이라고 약속하였고 도련님은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보기가 미안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죄책감은 넣어둔 채 일상을 살아갔어요. 물론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도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을 때는 나가서 하고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인데 낮에 갑자기 도련님이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련님에게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집에 오냐고 공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그러자 도련님은 물건을 두고 온 게 있어서 왔다고 했는데 도련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저에게 요즘은 왜 울부짖는 소리 안 들려주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무례하다는 생각을 해서 대꾸를 하기 싫어 그대로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제 손목을 부여잡더니 도련님이 오늘도 나랑 한 번 더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도련님 형에게 말한다고 협박하였고 관계에 대해서 형한테 다 털어놓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그날 너무 열이 받아 큰 결단을 내리고 이혼을 각오로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하였고 도련님의 계속된 요구에 나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겨우 차린 남편은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뺨을 후려쳤고 유구무원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잠시 후 도련님이 집에 왔고 남편은 도련님을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주먹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던 남편이 저렇게 하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게 저런 모습이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 동생이랑 와이프가 그런 관계면 눈알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 상황에서 도련님이 정말 맞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여 저는 친정으로 쫓겨났고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용서해준다면 다음번에는 다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싶네요. 정말 어떻게든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남편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요. 저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가서 싹싹 빌면서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냥 이렇게 친정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잠깐의 욕구가 이 사단을 만들어버리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